예, 7시도 됐고요. 인원도 거의 찬 것 같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고로 저희 잠깐 홍보 드리면은 저희 2026년도 이제 신입생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오시면은 일단은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올 수 없고요. 일하셔야 되니까 저희 학교를 꼭 참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한 뭐 20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좀 도시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 있으면은 저희 학교 보내셔갖고 이제 이런 수경 재배하는 거, 그다음에 환경제 하는 거 배워갖고요. 토마토나 오이 키우면은 사실 도시에서 뭐 중소기업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일단은 저희 학교가 수업료가 없어요. 수업료가 없다기보다는 입학하고 할 때 입학금은 내는데 6월 달에 다 돌려주고요. 다시 뭐 9월 달에 2학기 등록하고 나면은 8월 달에 등록하고 나면 12월 달에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수업료는 이제 거의 저희 자학지도가 발달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기숙사 같은 경우도 3인실 같은 경우는 청양군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요. 주소 옮겨놓으면. 그래서 수업료가 거의 기숙사비도 다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으니까 한번 오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탄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질산 쓰시죠? 질산 쓰시죠? 근데 질산을 왜 쓸까요? pH를 낮추기 위해서잖아요.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질산을 쓰는 이유는 중탄산을 없애려고 한다, 이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을 때 pH가 높을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 질산 넣어갖고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중탄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산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질산이라는 게, 중탄산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요. 중탄산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은 중탄산이 있으면은 버퍼 기능을 해요. pH가 변화를 적게 줘요. 그러니까 pH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좀 덜하지만 어떤 지역을 들어보면은 이제 여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배지 pH가 5.0 이하로 떨어질 때들이 있거든요. 그때 확인해 보면 뭐가 없냐? 바로 중탄산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신기한 게요. 분명히 중탄산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기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같은 포장인데. 그래서 전주 같은 데도 제가 몇 번 사례를 봤는데 분명히 제가 처방전 받은 거에서는 분명히 중탄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pH가 떨어지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중탄산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탄산이라는 거는 약 30에서 50 ppm 정도가 적정량으로 보고,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pH가 증폭이 커지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보다 높을 때 50 ppm 이상이 되면은 pH를 이것들이 높여요. 그러니까 중탄산이 높았을 때 pH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럽니다. 물 검사를 했는데 pH가 높아. 근데 중탄산이 많아서 높은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해요. 질산 쓰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 많아서 pH가 높은 경우에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 탱크 있죠? 원수 탱크에서 인산을 넣어서 침전시킨 다음에 물을 사용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칼슘하고 인산하고 만나면 뭐가 섞어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전에 경주에 대지진이 있어요. 한번 기억나세요? 경주 지진한 거? 한번 났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다가 어느 날 pH가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왜 pH가 올라갔나 하고 봤더니 지진을 겪고 나서 칼슘 함량이 갑자기 증가함에 따라 pH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질산으로 제어가 안 돼요. 아까 그래서 pH를 낮추려고 한댔잖아요. 이제 반은 맞는데. 그러니까 중탄산이 많아서 pH가 높은 경우에는 질산을 통해서 제어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칼슘이 많은 경우는 우리가 원수 탱크에서 인산을 사용해서 침전시킨 다음 사용해야 돼요. 이것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서는 저기 충남 지역에서는 당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칼슘이 많아서 pH가 높은 경우는 현재는 없어요. 뭐 나중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없어서 우리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탄산이 많으면은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결합해서 점적발을 막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중탄산을 우리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되고 우리가 이걸 고려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탄산을 갖고 어떻게 제어하느냐 보면요. 저기 HCO3가 중탄산이에요. 거기다가 수소가 하나 붙으면 어떻게 돼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죠.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H가 어디서 나와요? 질산에서 수소기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 산성에서. 우리 산성이라는 건 수소 H 플러스가 많으면은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이요. 거기서 바로 그 H가 중산성을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질소는 어디 갔어요? 질산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뭐다? 질산태 비료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산을 10kg 정도 넣는다고 해서 양액을 우리가 변화를 시킬까요? 원칙은 조절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해요. 왜 그냥 사용할까요? 그것은 뒤쪽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볼게요. 일단은 용수에 중산산이 맞으면 50ppm보다 많을 경우 산을 사용해서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질산이 아니에요. 인산, 황산, 염산 다 돼요. 근데 우리가 질산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30ppm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중산산 가리라는 거를 이용해요. 중산산 나트륨을 쓸 수 있고 중산산 가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탄산을 공급해준다 이거들이요. 이거 비통에 넣으면 안 돼요. 중산산 가리는 비통에 넣었을 때 침전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따로 C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공급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들이요. 이건 중산산 가리는 넣었을 때 잘못하면 응고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들이요. 비료가 이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질산, 인산, 황산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왜 우리가 질산을 사용하고 인산을 사용하지 않고 황산을 사용하지 않을까? 보세요. 너무 울린다 이거. 보세요. 비료 중에서 인산이 우리 인산가리 얼마큼 집어넣어요? 암모늄의 인산가리 얼마큼 집어넣어요? 특히 인산가리 있잖아요. 인산가리 얼마큼 집어넣어요? 몇 킬로 집어넣죠? 근데 질산 칼슘하고 질산가리는 얼마큼 집어넣어요? 80kg, 뭐 60kg, 100kg 때려 넣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질산이 비료 중에 많아요? 인산이 많아요? 질산이 인산보다 10배 이상 많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질산을 내가 10kg 넣었어요. 그럼 내가 이미 질소비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10kg 넣으면 변동이 얼마나 될까요? 그 10리터 넣었을 때 내가 집어넣은 질소 비료, 질산태 비료에서 병원이가 10% 안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추가로 넣어봐야. 그거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인산을 갖다 교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들어간 인산 비료의 몇 배가 되겠죠. 가격도 비싼데 인산이 더 비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양액을 탔을 때 인산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황산도 마찬가지로 황산을 넣어도 황산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정할 때는 바로 질산을 사용한다. 왜? 비료 중에 질산이 가장 많고 가격도 질산이 제일 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황산이하고 인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비료의 양이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비료를 얘기를 할 때요. 저희들이 이제 양액을 조제하고 이럴 때 비료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질산가리를 넣든 질산 칼슘을 넣든 질산태를 들어간다는 거는 똑같아요. 내가 질산태를 공급한다고 하면은 부작용 이제 부가 있죠. 질산 가리를 넣으면 따라 들어가는 게 가리가 들어가는 거고 질산 칼슘을 들어가면 우리가 칼슘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살 때는 비료의 종류보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이온의 농도를 계산한다. 내가 황산 가리를 넣든 황산 가리를 넣든 황산 마그네슘을 넣든 황산을 들어가고 싶으면 두 개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게 있죠. 뭐를 계산할까요? 가격면을 계산해 항상. 내가 질산태를 넣는데 제일 싼 게 뭐예요? 질산 칼슘이 제일 싸죠. 그럼 내가 질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질산태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질산가리를 더 넣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손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료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순도의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순도가 낮은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배관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내가 황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황산 마그네슘을 쓰든 황산 가리를 쓰든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가리라는 거와 마그네슘이 내가 어떤 거를 더 공급할지에 대한 얘기만 할 뿐이지 황산을 공급하는 것 자체에서는 황산 가리를 쓰든 황산 마그네슘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식을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단은 산의 첨가량이라는 거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중탄산량. 이래서 보면은 여기도 계산 뒤쪽에 있나? 보면은 중탄산이 150ppm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몇 ppm을 보여줘야 돼요? 100ppm을 날려야 되죠. 내가 30에서 50이 적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100을 날려주려면은 여기다가 아까 계산식에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다 100에다가 61%의 그 분자량 보게 되면은 중산 ppm 농도, 중산의 당량이 60일이고요. 탄의 당량 넣고 그다음에 60이 뭐냐? 100에서 60 아니 요건 여기 60은 뭘까요? 우리가 질산을 쓰실 때 질산 순도가 몇 %예요? 우리 쓰는 게 60%죠. 그러니까 여기다 60을 나눠준다면은 우리가 탄을 톤당 126ml. 그러면은 여기서 126ml라는 건 뭐냐? 여기다가 몇 배를 곱해줘야 돼요? 100을 곱해줘야 되죠. 왜 100을 곱해요? 100을 곱해줘야 되죠. 왜 100을 곱해요? 100대 1이잖아요. 우리가 100대 1로 시력 들어가죠. 그럼 요거 보시면은 이제 이 식을 보시면 책 다 갖고 계시잖아요. 갖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딱 처방 딱 수질 검사를 했는데 150ppm이다. 그럼 내가 100을 날려야 되는 거고 200이다. 그럼 얼마 날려야 돼요? 150을 날려야 되죠. 150을. 그 다음에 300이다. 300이면 또 심각해져요. 그거는 너무 많이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한 200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200 정도면 제가 대창 계산하면 아마 20kg 정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농사를 지을만 해요. 이 정도까지는. 300 정도 되면은 이제 처방 좀 바꿔야 돼. 이제 질산태를 다운돼서 감해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200ppm 정도, 220L 정도만 해도 우리가 뭐 질산갈이나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PBG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양액의 PBG액이라는 게 네덜란드 얘기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다른 양액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PBG액을 기준했을 때 한 20kg 정도까지는 그냥 넣어도 우리가 특별히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면은 뭐 다른 질소비를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조절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도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인산광산은 얘기할 거 없죠. 우리가 쓸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저희 학생들 가르칠 때는 인산과 황산도 얘기를 해요. 왜냐?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들은. 근데 우리가 인산광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 양이 적기 때문에 질산은 많이 넣어도 우리가 기준점보다 뭐 10%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저거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산칼슘이나 이제 중탄산가리 같은 경우 중단시킬 때는요, 이제 pH를 1만큼 변화시키는데 물리리당 중산을 2g 넣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시통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통에 넣어야 되는데 1리터에 2g이라는 얘기는 다시 우리가 몇 배액을 해야 돼요? 100배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1리터에 200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탄산칼슘이나 중산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산탄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여 지역에서는 중탄산이 많으면 많았지 거의 다 낮은 경우는 없고요. 지금 이제 지표수 쓴 여기는 이제 저거 쓰는 분들 계시죠? 저기 뭐야? 맑은 물 쓰는 분들. 맑은 물 쓰는 분들은 중산산이 한 적정선에 들어갈 거예요. 50ppm, 뭐 70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하수는 중산산이 일반적으로 많은데 지표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중탄산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저기 맑은 물을 사용하신 분들은 질산 교정 없이 거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검사해 보시면은 거의 50ppm, 뭐 60ppm. 저 같은 경우는 한 70ppm 중산산 나와도 굳이 넣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비료 타고 하면은 우리가 적정선에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13 나와요. 113? 거기가? 맑은 물이? 맑은 물. 아, 그러면은 좀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 그러면 아마 5kg. 근데 100이면요. 100이 좋은 물이에요. 지하수 웬만하면 다 120 넘어가거든요. 이 정도면. 또 지금 사실은 저 오다 보니까 규양 쪽에 맑은 물 사업한다고 플래카드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저기 토양 계량제나 뭐 비료 지원해주는 것보다 묶어서 그냥 SCO, 농업 SCO로 다 맑은 물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대대손손 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맑은 물은 참 좋게 잘 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탄산 보통 우리가 이제 중탄산 관리지적법은 뺄게요. 이거 다 나오니까 이렇게 다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중탄산 기준표를 하나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퍼센트가 있고 ppm이 있고 미리몰이 있고 미리콜롬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간단하게 그거 설명드릴게요. ppm은요 1리터에 얼만큼의 비료가 있냐를 얘기하는 거 ppm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ppm에다가 이제 미리콜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리몰은 그 원자의 분자의 개수 개념이고 미리콜롬은요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그 가리가 있잖아요. 가리가 1가이온이잖아요. 칼슘은 2가이온이죠. 그러면은 칼슘 1미리몰은 2미리콜롬이에요. 그 다음에 가리 1미리몰은 1미리콜롬이에요. 그래서 1가이온 같은 경우는 미리몰과 미리콜롬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가이온 같은 건 곱하기 1 해주면 되는데 그 어떤 차이냐면은 얘는 분자의 개수의 개념이고 얘는 뭐다? 이온의 강도. 2가이온은 곱하기 2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 C는 뭘로 계산될까요? 제가 나중에 이 C 계산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분석을 거기 토양 분석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온 농도를 계산해보고 이 C를 계산하면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따가 오늘 말고 다음 끝나는 시간에 한번 내가 측정한 그러니까 분석 상태에서는 이 C와 실제 이온 농도가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온 농도는 뭘로 계산한다? 바로 이 C는 요 미리콜롬으로 계산한다. 그냥 이거 말고만 있죠. 그냥 어차피 이거는 우리는 그냥 실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사를 짓는 정도 수준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몰과 미리콜롬이라는 이 차이가 아마 그 분석센터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나오거든요. 얘는 이온, 그러니까 전자의 힘의 개념이고 얘는 분자의 개수의 개념이고 얘는 무게의 개념. 퍼센트지 내가 1리터의 물에 10g이 들어있으면은 10% 건데 얘는 100g에 10g이 들어있으면 10%인데 얘는 미리몰은 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분자는 작고요. 가벼운 분자는 크겠죠. 이건 대충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퍼센트지도 넘어가고 노르말 농도도 이것도 넘어가고 ppm 넘어. 전기 전도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전기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몰 단위예요, 미리콜롬 단위예요. 요거죠. 미리콜롬 단위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칼슘이 훨씬 더 세다고 했어요. 2배가 세다고 했어요. 가리보다 같은 농도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EC로 계산하는데 EC는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우리가 왜 EC를 측정하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EC를 왜 측정할까? 우리가 EC가 높다는 얘기는 비료의 양이 많다는 얘기랑 똑같죠. 근데 어떤 비료가 많은지는 몰라요. 그죠? 내가 EC가 높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양분이 어떤 양분이 많은지 모르겠으나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기 전도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먼저 들어갈 게 제가 여기서 공급 EC가 3인데 근권 EC가 4예요. 그럼 요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떠냐면은 내가 3을 공급했는데 EC가 4야. 근데 배액이 20%, 30% 나올 때는 괜찮아요. 근데 겨울이에요. 약광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배액을 잘 빼나 안 빼나요? 잘 안 빼죠. 그러면은 EC를 3을 공급했는데 근권 EC가 4가 되면은 불안해져요. 왜 불안할까요? 공급을 해서 배액이 나와서 EC가 1이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괜찮은데 배액이 안 나올 때 EC가 1이 높다는 얘기는 위험할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식물은 양분을 흡수할 때 우리가 주는 대로 흡수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공급하는 거와 근권의 비료의 비율은 다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질산가리 인산을 갖다 444로 공급했다고 해요. 근데 EC가 3이었어요. 근데 근권은 어떨까요? 근권 EC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공급이 3인데 배액을 20, 30% 빼고 4일 때는 예를 들게요. 그러면은 질소 이산가리가 5, 그 다음에 칼슘이 6,
이 상태에서 평균 내니까 4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상관이 없죠. 왜냐면 우리가 식물체는 똑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만큼 양분이 있으면 자기가 빨아먹어요. 양분이 없으면 못 빨아먹어요. 근데 약광기로 들어갈게요. 공급 양도가 줄었죠. 겨울철 11월, 12월 때 12월, 1월 달은 물 자체가 적게 들어가. 배합이 안 빼죠. 그러면은 공급을 444로 공급했는데 333으로 공급을 했는데 근권이시가 4가 됐다는 얘기는 질소 인산은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인데 칼슘이 6, 7, 8이 돼요. 칼슘 흡수가 느리거든요. 그렇게는 마그네슘 흡수도 느리고 이럴 경우에는 질소와 인산이 같이 흡수가 잘 되는 비료는 부족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같이 흡수가 안 되는 것이 많아서 실제는 이시가 4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100을 많이 빼는 시점에서는 공급 이시보다 100 이시가 0.5에서 1 정도만 높아도 괜찮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반대로 12월 1월 달에 공급 이시가 3인데 근권 이시가 3이 아니고 3에 가까운 뭐 4 정도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의 비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거하고 근권의 비료의 비율은 다르다. 항상 뭐가 먼저 흡수된다? 인산이나 질소는 흡수가 잘 되는 반면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흡수가 느리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겨울에는 이시를 높게 공급해야 그러니까 100을 안 뺄 때는 이시를 높게 공급해야 낮게 공급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높게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횟수는 적더라도 높게 공급해줘야 근권에서의 비료의 그 최소 우리가 이제 최소 비료라고 최소 함량이라는데 그 이상의 비료가 들어간다는 거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권의 이시를 확인하는 게 뭐냐, 100의 이시를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근권의 비료의 분포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제일 좋은 건 그거죠. 100 빼갖고 매주 검사하면 좋아요. 그거는 이제 큰 농장에서는 가능한데 그거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근권의 이시만 분석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근권의 비료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들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100의 이시일까요? 근권의 이시일까요? 근권의 이시예요. 100은 사실은 우리가 근권을 판단하는 이제 지표를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우리가 그걸 대신 보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근권의 이시를 보고 싶어요. 원래는. 근권의 이시를 보고 싶죠. 왜냐하면 뿌리가 받고 사는 건 바로 배지 내이니까. 근데 우리가 100을 왜 봐요? 근권의 이시를 측정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권의 이시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2, 3주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00과 근권의 이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면 같은 경우는 주사기로 빼면 돼요. 호이어 배지가 우리 쓰는 코코넛 배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그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배지에 손을 집어넣고 꺼내서 짜갖고 우리가 EC와 pH를 측정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것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근권 우리 양분의 결핍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오는 경우, 그러니까 여름철보다는 겨울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오냐면요. 100을 안 빼다 보니까 근권의 이시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공급 이시가 2.5인데 100 이시가 만약에 2.0, 2.5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공급 이시보다 100 이시가 낮은 경우가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언제냐면은 최성기 때, 그러니까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을 3, 4, 5월 달에 잘 자라고 있을 때 이시를 낮게 공급하고 배행 공급량이 좀 적을 때는 실제로 양분을 막 빨아먹잖아요. 그럴 경우에 배지의 이시가 가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권 이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양액을 농도를 높게 해서 공급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살고 있는 거 어디 살아요? 저 식물체가 사는 거는 배지에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거하고 실제로 근권의 그 양분 상태는 달라요. 이것들이. 그럼 우리가 공급하는 거 왜 조절한다? 바로 근권의 이시가 변화가 내가 원하는 방향, 근권의 이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약광기로다 하면 근권 이시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월에서 11, 12월로 넘어가면은 근권 이시를 높여야 되는데 만약에 100을 이제 안 빼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때 잘못해서 양액을 낮게 공급해갖고 근권의 이시가
잘못해서 잘 안 올라갔을 경우에는 양분의 결핍증, 특정 양분의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금권이시가 내가 8구가 됐어, 8구가 됐어요 겨울철에. 그래갖고 갑자기 광도 좋아져서 이시를 낮추고 싶어요. 맹물 주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돼요. 맹물 주면. 왜 맹물 주면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시가 8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식물체가, 그러니까 8구가 되면 아마 식물체가 요구하는 양분의 최저선은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맹물을 공급해갖고 희석시켜버리면은 어떤 특정 양분은 모자라게 돼요. 얘들요. 그래서 우리가 배지를 관리할 때 맹물 주는 거는 굉장히 조심한다. 이제 막판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비료를 내가 이제 배지를 재활용하려고 해요. 이때는 작기 끝나고 이제 끝날 쯤에 맹물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비료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니까 그건 가능한데 작기 중에는 절대로 맹물 공급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맹물 공급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요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료 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1에서 3 정도인데 이건 제가 토마토가 아니라 일반 저기 저 뭐라고 하죠? 오이 토마토 전체적인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토마토에서는 근권이시를 3에서 4 정도가 근권이시에요. 3에서 4.5 정도가 한여름철의 목표이시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 7, 8 정도가 돼요. 목표이시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굉장히 높아요. 겨울철에. 근데 여기서 이시가 높으면 뿌리가 썩을까요? 이시가 낮으면 뿌리가 썩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시가 높아서 뿌리가 썩는다고 하는데 이시가 높아서 뿌리가 썩으려면은 이시가 2, 30이 돼야 돼요. 그거는 뿌리가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시가 8, 9 되면은 뿌리가 썩지 않아요. 생장이 식물체가 이파리가 작아지고 열매가 작아질 수 있어도 뿌리는 썩지 않아요. 절대로. 뿌리가 썩는 거는 이시가 낮을 때 썩는다 이거들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겨울철에 이시가 높은 이유가 왜 높게 관련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습해가 뿌리가 썩는 게 겨울에 발생해요? 봄에 발생해요? 겨울에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시를 높게 관리해서 뿌리를 보존하려고. 그래서 목표 이시가 겨울철에는 약반기 때는 이따가 제가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목표 이시가 굉장히 높다. 한 8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하는데 8이요. 근데 그 8이라는 의미가 이시를 8 정도를 목표로 잡는데 약반기 때는 그러니까 300W 이하로 최고하게 300W 이하로 떨릴 때가 이제 11, 12, 1월 달인데요. 이것도 안면 기준이에요. 왜냐면은 그로던에서 와게니겐 대학의 용역을 줘서 만든 게 보니까 목표 이시를 8로 잡았는데 코이어 배지는 어떨까요? 안면보다 일반적으로 좀 높게 관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코이어 배지가. 왜? 코이어 배지가 습해 우려가 더 커요. 안면보다. 그래서 더 높게 관리하는데 이따 한번 또 보여드릴 게 이 시는 이제 사실은 된장을 너무 많이 낳든 상관없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 넘어가고요. 쉬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20m기로 측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특히 배액 쪽을 측정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12시에서 3시 사이에 우리가 측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배액을 한번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볼게요. 내가 1시에 측정을 했어요. 매일. 근데 어느 날 10시에 측정했어요. 이 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항상 1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과체연구소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점심 먹고 그냥 한 바퀴 운동하고 돌면서 그때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시에서 3시 정도 되니까 1시 밥 먹고 한번 측정하시면은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매번 측정하시면은 이제 좋겠죠. 배액을 측정하시고 가끔가다 뭘 한다? 근권의 이시도 한 번씩 체크한다. 왜냐면 배액을 완벽하게 믿을 수 없는 게 배액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헛배액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배지가 보면은 물길이 생겨서 그러니까 배지를 전체를 통과하고 배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길을 타고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실제 근권의 이시보다 높을까 낮을까요? 헛배액이 나오면은 낮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연락이 한번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배액을 매년 측정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배액을 20% 30% 했는데 공급 이시를 2.8, 3.0으로 공급하는데 배액이 2.8, 3.0이 나온대요. 그럼 배액을 사실은 20, 30% 빼면 근권 이시가 분명히 1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바로 물길이 생겨서 헛백이 나오거든요. 헛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실제 금권의 시야와 다른 시가 그것들은 낮게 나온다는 거죠. 실제보다. 그래서 헛백이 생길 위험이 되게 많아요. 배지란 특히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코이어 배지 중에서 칩을 많이 쓴 사람, 이제 두꺼운 거, 이제 이런 얼핏 상태한 사람들은 이게 배지를 전체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물길 따라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시도 측정 같은 경우도 넘어가는데, 온도별. 이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한번 그냥 알고 계시죠? 칼슘이 200ppm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료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여기 칼슘이 뭐가 있어요? 요게 사소염이죠. 칼슘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질산태질소라든가 물 분자까지 다 했을 때 약 1리터에 1177g 정도 들어가야 200ppm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보면 질소 같은 경우는 칼슘은 요거 하나 붙었죠. 질소는 요거 3개 붙었죠. 그 다음에 질산가리는 이제 요게 질소가 되고 이제 들어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산가리하고 여기 보면은 질산칼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질산태질소를 조금 더 공급하고 싶다. 그러면은 질산가리를 공급하는 게 좋을까요? 질산칼슘을 공급하는 게 나을까요? 질산가리는 한 포대에 4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질산가리는 볼게요. 45,000원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얘는 25,000원이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질소를 넣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얘 2배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약액을 짤 때는 칼슘하고 질산태질소하고 가리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지, 내가 이제 어떤 비료를 넣는지 해가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소만 갖고 얘기한다는 것들이요. 그래서 보면 뒤쪽에 한번 보면은 여기서 마찬가지 칼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칼슘 이제 미리볼로 계산한 거고, 아까 얘는 ppm으로 계산한 거고요. 보여드린 거고, 이것도 미리볼로이라는 건 아까 여기는 칼슘이 4mm몰이면은 칼슘은 곱하기 2가 되니까 2mg이고요. 한번 이것도 보시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료형 말고 이온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질산가리에서 질산태질소는 분자량이 14, 요게 14잖아요. 14가 되고 가리는 39.1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성분량은 196이 되고 얘는 547이 되고, 가리가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요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게 1몰이거든요. 1몰당 14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는 얘가 196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는 보면 28이 들어있고, 실제로 저희가 양액 조절할 때는 요거 갖고 조절해요. 요거 갖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질산가리를 넣는데 황산가리가 주냐 염화가리가 주냐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가리 넣는 거 똑같죠? 염화가리하고 황산가리가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화가리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도 싼데? 염소가 들어가면은 작물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싼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황산가리를 넣는 이유는 식물의 피해가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막판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농장들이요. 막판에 재배가 이제 작게가 거의 끝나가요. 근데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황산가리를 빼고 염화가리를 집어넣어요. 왜 그럴까요? 3헥타, 4헥타 되면은 염화가리만 넣어도 황산가리 빼고 염화가리게 되면은 비료값을 1, 200은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료값을 아끼기 위해서 염화가리를 쓰여도 우리 작게 중에는 황산가리를 넣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가리가 있기 때문에 가리를 넣는 방법이 황산가리, 질산가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질산가리 안 넣고 황산가리 넣는 얘기는 질산태질소가 많을 때는 황산가리를 더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염화가리가 필요한 거는 언제 필요하다? 비료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막판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작기 중에는 사용을 안 하죠. 그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염화가리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긴 계신데, 염화가리는 저희가 재배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잘 넣지 않아요. 우리가 보세요. 양액 조성하실 때, 배양액 검사하실 때 뭐 검사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EC, pH 보고, 그 다음 보는 게 뭐예요? 염소, 나트륨 함량. 그 다음에 뭐 봐요? 중산산 보거든요. 그래서 EC하고 만약에 볼게요. EC가 0.5야. 그러면 저는
나트륨, 칼슘, 나트륨하고 저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나트륨하고 안 봐요. 0.5 이하면. 왜? 0.5 이하면은 나트륨 들어있어 봐야 이만큼 들어있어요. 근데 0.5가 넘으면 0.8, 1.0이 되면 나트륨 함량을 보는데 나트륨이 많으면은 이 요물은 반드시 정제를 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나트륨 함량이 좀 적고 만약에 뭐 다른 이온이 많아서 0.8 이렇게 됐으면은 얘는 차라리 낮아요. 근데 나트륨과 염소 같은 경우 저희가 딱 봤을 때 한 250 ppm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아 이건 정수에 써야 된다. 이거 처방전을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철 볼게요. 철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비로 계산됐고 그다음에 pH를 볼게요. pH라는 거는 이제 수소 이온이 많을수록 pH가 낮아지게 되죠. pH가 많아. 그러면은 아까 중산탄이 많으면 뭐가 붙는다고 했어요? 중산탄이 많으면 HCO3에다가 수소를 붙이면은 이제 물이 된다고 했죠. 이것들이요. 일단 pH가 낮다는 얘기는 OH기하고 수소기하고 수산화기가 있는데 수소기가 많아지면 pH가 떨어지고 OH기가 많아지면은 떨어지겠죠. 근데 HO하고 수산화기 HO하고 H하고 불이 만나면 뭐가 돼요? 물이 되죠. 그러니까 둘이 이게 갈라놓은 거예요. 이것들은 HO와의 비율을 갈라놓은 거라고요. 수소와 물을 갖다가 수산화기로 갈라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서 pH가 7하고 6하고 비교해 볼게요. pH가 7하고 6이면은 수소 이온이 몇 배 차이가 날까요? 10배. pH가 7하고 5가 되면은 100배 차이가 나요. pH가 7하고 4가 되면은 1000배 차이가 나요. 이게 우레탄 갈 때는 5.5나 5.0이나 뭐 조금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우리가 농락해야 되니까 저 근데 실제로 수소 이온을 보게 되면은 이게 10배씩 늘어난다 거의. 10배, 100배. 우리가 흔히 제곱이라고 하죠. 10배, 10의 2승, 10의 3승. 그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냥요. 그래서 pH라는 거는 이렇게 일일이 변할 때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H, 근권 pH를 보게 되면은 5.2에서 5.8을 우리가 좋다고 얘기해요. 아, 좋다. 그러면은 5.8에서 얘서 6.5면 나쁠까 좋을까? 6.5. 6.5 정도면은 좋아요. 6.5가 돼도. 5.0이면 좋을까 나쁠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 문제 없어요. 4.8 내려가도 문제가 없는데 그때부터 주의해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6.5도 괜찮은데 6.5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6.5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하면 저 같은 경우 처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절 문제가 없으면은 6.5가 넘어가면은 바로 철을 EDTA철을 쓰라고 해요. 저기다 액상철을 갖다. 우리가 액상철 아시죠? 가루철, 액상철 있잖아요. 액상철을 사용하면 pH 7 정도까지 해도 우리가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양분결핍을 양분결핍을 할 때 제일 조심스럽게 하는 게 제일 이제 저희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철이에요. 수경 제외에서 철결핍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다른 양분들은 뭐 질소, 가리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우리가 피해가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이런 처방전을 사용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바로 철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철이요. 왜냐면은 여기서 pH가 6.5면 6.7이에요. 철결핍이 날까 안 날까요? 가루철 썼을 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작물이 좋으면은 안 나요. 작물이 조금 나쁘면은 철결핍이 잘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적정 pH라는 거는 위까지 가면 안 되지만요. 보통 5.0에서 7.0 사이를 얘기하고 보통 우리가 5.2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6.0까지를 최고 좋은 걸로 보고요. 여기서 이제 6.3 좋죠. 6.2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5 이하 정도가 되면은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pH는 어떤 pH를 말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pH는 공급 사이트일까요? 배지 사이트일까요? 배지네를 얘기해요. 공급은 우리가 맞출 수 있잖아요. 질산 써갖고 맞출 수가 있죠. 어떻게 맞춰요? 5.5 맞춰요. 5.5, 5.8 맞출 수가 있는데 100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맞추죠. 못 맞추니까 근권의 pH를 측정해서 근권의 pH가 6.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바로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액상철 바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왜냐? 사고 나면은 그러니까
6.5가 넘어가면 인산결핍도 날 수 있고 철결핍도 날 수 있는데 인산결핍은 하위협에서 나요. 뭐냐면 인산은 식물체가 pH가 높아서 인산이 결핍되면은 식물은 아래쪽에 있는 잎에서 빼서 위로 올려요. 그러니까 생장점에서 꼽히는 건 전혀 영향을 안 줘요. 왜냐 아래쪽에 있는 양분을 빼서 옮겨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래가 pH가 그런 문제가 별로 없겠죠. 근데 철은 식물체 내에도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철 결핍이 날 경우에는 생장점에서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철 결핍을 늦게 발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한 두아방 정도가 사라진다. 그럼 여기다 말씀드릴게요. 내가 철을 공급하면은 철 결핍 난 곳이 회복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식물체에 뭐라고 했어요? 이동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철결핍이 나고 나면은 그건 철결핍 주지되거든요. 그래서 수경 재배할 때 제일 조심할 게 첫 번째가 습해, 두 번째가 철결핍이에요. 그래서 우리 pH를 보셔갖고 pH가 4.8 이하로 떨어져도 철결핍이 날 수 있고요. 6.5 이상이 돼도 철결핍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루철 말고 EDTA라는 액상철을 갖고 있다가 공급을 하셔야 된다. 이건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이것들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뭐 9, 4, 2 나오는데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고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거는 한 5.0에서 7.0 사이로 관리를 하되 6.5가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바로 액상철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들. 그러면은 근본 pH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일단은 pH가 낮을 때 보게 되면은 흡수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철하고 망간, 아연 둘이가 있고요. 흡수량이 pH가 높을 때 안 되는 게 인산하고 철, 분송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요 철이라고 했어요. 왜 인산은 뭐가 문제가 안 돼요? 아랫잎에서 위로 올리니까 피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철결핍은 아주 크게 발생해서 우리가 수경재배 처음 하신 분들은 철결핍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항상 철결핍에 특히 언제? 겨울철에. 철결핍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농장들 그러니까 대형 농장들 일부 농장 가면은 가루철 자체를 안 써요. 그냥 액상철을 갖다 계속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액상철이 비싸요. 2배가 비싼데 4배가 실제로 비싼 거예요. 왜 4배가 비쌀까요? 철 함량이 가루철에 비해서 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건 무게 대비 2배가 비싼데 철 함량이 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또 2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4배가 비싸요. 철이.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게 바로 요 철만 주로 신경 쓰면 돼요. pH 6.5. 우리가 인간적으로 7.5 막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7.5 되면은 그전 조치를 취해야 되죠. 우리가 pH가 천천히 올라갈까요? 막 올라갈까요?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6.5였는데 내일 7.0이 될 일은 없어요. 한 열흘 있다 7.0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아니면 2, 3일에 그러니까 pH 같은 경우는 페이퍼 갖다가 한 2, 3일에 매일 체크하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개별 농장들은 바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2, 3일에 한 번만 체크하시면은 철이 그러니까 pH가 굉장히 올라가는지는 미리 막을 수가 있다. pH의 문제가 제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5.0에서 7.0 사이로 관리한다고 하면은 철결핍이 가장 큰 피해를 준다. 특히 코이어베지가 그래요. 안면배지보다. 코이어베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철을 지가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처방전을 만들 때 펄라이트하고 안면 같은 경우는 보통 1톤에 오이토마토 할 때 1kg 집어넣으라고 하거든요. 가루철을. 근데 코이어베지 같은 경우는 2kg 집어넣으라고 해요. 왜냐면은 코이어가 철을 잡고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지가 잡고 안 내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이어베지 하면서 철 함량을, 철 처방전을 2배를 쓰고 있고요. 만약에 액상철을 쓰면 어떻게 돼요? 4리터를 넣어야 되겠죠. 2배니까. 우리가 2kg 넣는다고 하면 4리터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pH라는 거는 뭐냐면은 옛날 아주 음식을 못 먹게 만들거든. 흡수를 못하게 그것들을. 그래서 된장국은 pH라는 건 된장국에 간을 맞추는 건데 만약에 이 pH가 높거나 낮아버리면은 아예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된장국을 얘기를 할 때 이 C는 된장국의 농도를 말하는 거고 이 pH는 너무 짜게 되면 우리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식물체가 흡수를 양분 우리가 밥을 못 먹게 된장국 못 먹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탄살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탄에 만들어 놓은 원인이 이제 공기중 CO2고 이게 CO2가 물 속에 녹으면은 이게 중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에 많죠, 이것들이요.
지하수에 이제 탄산가스가 갑해서 오고 이제 물이 흐르는 물들 있잖아요. 흐르는 물들 같은 경우는 중탄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많지 않겠죠. 왜냐 압력이 낮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탄산의 양은 그렇게 반면에 지하는 어때요? 압력이 세니까 탄산가스가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들은. 그래서 보통 지하수에는 중탄산이 많은 편이고요. 하천수에서는 높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30에서 50ppm 정도가 적당하고 중탄산이 모자랄 때는 중탄산가를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는다? 시통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통에다 반드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pH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질산을 많이 넣으면은 근권 pH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공급 사이트에서 pH 그러니까 질산을 많이 넣어요. 그러면은 배지의 pH는 올라간다. 질산을 많이 넣을수록 질산을 많이 사용할수록 근권의 pH는 올라가요. 우리가 그래서 질산을 갖다가 생리적 알카리 비료라고 해요. 생리적 알카리 비료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산인데 식물이 흡수하고 나면 뭘로 바뀐다? 알카리로 바뀐다. 식물이 흡수하고 나면. 왜 그러냐면요. 질산을 흡수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흡수하고 반대로 식물체가 OH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산화기를 바꿔서 배출해요. 그 pH가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 왜 우리가 이제 토마토나 특히 이제 토마토가 3화방에서 5화방 되면 이제 3화방 착화되잖아요. 그러면은 토마토가 오이가 착화되기 전에는 pH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계속해서 올라가요. 왜? 과일이 없으니까 뭘 먹어요? 계속해서 질산을 주로 흡수하고 가리는 조금 흡수하게 되죠.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가리 비료나 이런 거는 가리나 암모니아태 비료는 우리가 생리적 산성 비료라고 해요. 뭐냐면은 가리나 암모니아를 흡수하게 되면은 pH가 내려가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면은 토마토의 경우에 과일이 착화되기 전에는 가리 흡수량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H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pH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가 쓰게 돼 있어요? 질산을 많이 먹으면 뭐가 나온다? 수산화기가 나오죠. 암모니아태를 먹으면 뭐가 나와요? 수소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십수염하고 사수염하고 차이는 아시죠? 사수염과 십수염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암모니아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수염은 뭐가 있다? 암모니아태가 있고 사수염은 암모니아태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비료량이 십수염이 한 1.12배 정도 비료량 자체가 많아요. 같은 무게이기 때문에 일단 비료 함량이. 그러면은 내가 정식 초기에는 사수염을 쓰는 게 좋겠어요? 십수염을 쓰는 게 좋겠어요? 십수염을 쓰면 좋겠죠. 암모니아태가 있으면. 그러면은 내가 비료값을 아끼기 위해서 사수염을 썼어요. 그러면 내가 처방전을 받을 때 뭘 넣으면 돼요? 우리는 어떤 비료를 썼는지 관계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어떤 비료의 이온 성분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잖아요. 내가 사수염을 넣었으면 뭐가 없어요? 지금 그 안에 암모니아태가 없죠. 그럼 우리가 뭘 처방해야 돼요? 그 안에다가 질산 암모늄이라는가 인산 암모늄을 처방해서 보충해줘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수염이 십수염에 비해서 가격이 싸니까 사수염 처방을 하게 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단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태 질소를 어떻게 하든 공급을 하는 처방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들이요. 근데 십수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질산 암모늄을 안 넣어도 일반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써도 돼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형 농장들에서 일반적으로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십수염을 권장하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리하고 칼슘을 많이 먹어서 실제로 토마토 재배할 때 pH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뭐 4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pH가 올라가다가 과일들이 칼슘과 가리를 흡수하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안정화가 시작돼요. 뭐 안정화라는 얘기는 pH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pH가 이제 6 이상 넘어가지 않고 5.5, 5.8, 6.1 여기서 이제 안정화가 시작된다는 얘기들이요. 보통 일반적으로 pH가 저희가 봤을 때 과일이 많이 달렸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끔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pH가 5 이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십수염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왜 그러냐? 처방전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질산암모늄을 제가 요새 파나요 조금? 잘 안 팔죠. 그래서 그 질산암모늄이 요즘에
그 아시다시피 저기 어떤 나라 저기 그 조금 폭탄 제조 위험이 있어갖고 요새 농협에서 취급을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문제가 좀 있어갖고 그래서 지질아모늄 이제 구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십시험을 쓰되 이온이 모자라면은 인산가리를 쓰지 않고 인산 암모늄을 처방을 해요. 인산 암모늄을 처방하면 암모니아가 늘어나겠죠, 이렇게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선택한다 할 때는요, 질산가리나 질산칼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이온이 몇 프로 들어있는가 갖고 조제하는 거지. 저희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이제 뭐 원수를 보내주시면은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처방전을 이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PBG를 원칙으로 삼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원칙으로 쓰는 이유가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처방전이거든요.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저는 통상적으로 EC가 0.5 이하고 뭐 나트륨, 칼슘, 나트륨이라는 거 정상적으로 있으면은 그냥 기본 처방전을 넣어요. 그냥 변화시키지 않고. EC가 0.5 넘어갔을 때만 이제 처방전을 기본 처방을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0.3, 0.5면은 이미 이온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 처방전으로 다 가능을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와서 처방전을 막 변화하는데 제가 수경재배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처방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율하고 EC만 잘 조절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그다음이 양분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함수율, 그다음에 EC, 비료는 사실은 그렇게 왜냐면 식물들이 거의 알아서 자기들이 흡수를 한다. 근데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H가 올라가고 있다. 근권 pH. 그럼 내가 처방전을 뭘 써야 돼요? 암모니아 대비 비료를 늘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pH가 6.5가 넘어가면은 기존에 있는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질산암모늄 갖다가 그냥 5kg 정도 집어넣으라고 비통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움직이라고 예를 들어요. 그러면은 pH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한창 있어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바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정화되거나 약간 떨어지지, 이게 pH가 막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변하면 안 되죠. pH는 거의 이렇게 수평, 거의 서서히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지에서는 pH 변화가 별로 없어요. 특히, 안면은 조금 빠른데, 코코넛 배지는 pH 변화가 더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pH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한 3, 4일에 한 번만 체크를 해도 우리가 큰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때 100을 체크하시잖아요. 하나 체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최소한 한 구역에 2개 정도는 만드시기. 1000평에 2개 정도. 그러면 내가 2000평이면 4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터 배지 만드실 때 있잖아요. 거터로 배드 만드실 때 업자분한테 거터 쏠 때 잘라달라고 하대요. 그거를. 몇 개 자르는 거 돈, 어차피 그 서비스로 해줄 수 있거든요. 그거에다 구멍 뚫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큰 돈 안 들이고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다들 손재주 다 좋으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를 갖다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경 재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눈으로 확인돼야 돼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계상으로는 2리터 들어갔단 말이에요. 12시까지. 근데 비커를 갖다가 체크해봤어. 비커 없으면 2리터 들어간 줄 알죠. 근데 내가 한 4개 군데 비커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럼 4개가 보니까 1.9, 2.0, 2.1, 1.9 어때요? 2리터 들어갔네.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1리터, 1.2 이건 뭐예요? 양액기계와 이거에 오류가 생기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항상 눈으로 확인할 수가 된다. 눈으로 계속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거터 배지 쓰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가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배액도 측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액에서 4군데 측정하면 근권 EC가, 근권 pH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배지를 계속 들어보라고 했죠. 특히 겨울에 계속 들어봐야 돼. 왜? 배지가 무거우면 병 생기니까 특히 언제 들어간다? 해지기 직접 집에 가기 전에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한번 쭉 들어보시면은 야 배지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방 좀 더 하시고 아침에 오자마자 약액기계 세팅해서 물 불 들어가게 해야 되고
항상 또. 그럼 여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에도 조심해야 돼요. 배지가 가벼워지면 어떻게 돼요? 배꼽 썩거나 어떻게 돼요? 계속 측정해 보셨다가 한 10개 들어봐요. 그러면 12시쯤에. 근데 배지가 가벼워. 그럼 얼른 가서 세트값 바꿔놓으셔야겠죠. 이것만 하시면은 큰 문제 없어요. 우리가 기계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액기계 얘기할 때 제일 좋은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뭐라고 하죠? 펌프만 좋으면 된다고요. 뭐냐면은 펌프만 10만 내가 2,000평, 3,000평 줄 정도의 압력만 있으면은 이 컨트롤 박스 이거는 내가 이제 조정하면 되거든요. 좋은 것들은 자동으로 되니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5마력짜리, 그러니까 저는 5마력짜리 권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실 면적이 대부분 2,000평 다 넘어가잖아요. 5마력 정도는 갖고 있어야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거든요. 앞뒤 편차가 적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올 때 그 질산을 집어넣으면 pH가 떨어질 것 같은데 공급 사이트의 pH는 떨어진 게 맞는데 근권 pH는 아닐 수도 있다. 그거 하나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질산을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70ppm 되잖아요. 중탄탄이.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지라고요. 그냥 그 정도 갖고 오면 70ppm이면요. 공급 사이트에서 pH가 한 비료 다 타고 나면은 한 6.0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가 큰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공급하는 거 낫다고 봐요. 그래서 채취할 때는 항상 같은 위치에서 같은 채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근데 pH를 이제 조심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pH를 측정하실 때 내가 각 4군데를 측정했어요. 평균 내야 될까요? 평균 내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10군데를 측정했다. pH는 측정하기 쉽거든요. pH 페이퍼 갖고 하니까. 내가 마음 먹고 10군데를 측정했어요. 그러면 pH를 평균 내면 될까 안 될까? 평균 내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뭘 보느냐면 볼게요. 지금 내가 설정한 게 보통 5.3에서 6.5 정도를 원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완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6.3에서 5.3, 6.5라는 거는 측정한 구역의 pH가 5.3에서 6.5 내였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별 문제 없다고 하거든요. 근권 pH.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요. 근데 측정을 했더니 pH가 4가 됐어요. 그러니까 6.5가 넘어가 4개가 나왔어요. 4개가. 여기는 보게 되면은 pH가 낮은 게 5.3 이하가 2개가 나왔죠. 여기는 그럼 어떻게 pH를 올려야 되겠죠? 근권 pH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권 pH를 올리기 위해서는 뭘 적게 넣어야 돼요? 암모니아 태질소를 적게 넣으면 근권 pH가 올라갈 거예요. 질산태를, 그러니까 십수형을 빼고 사수형으로 바꿔주면 pH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여기 pH가 6.5가 넘어갔죠. 6.5가 넘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뭘 공급해줘야 돼요? 6.5가 넘어가면은 암모니아 태질소의 비율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해 볼게요. 요걸 딱 평균 내버리면은 적정 pH예요. 그렇죠? 적정 pH예요. 근데 이걸 평균 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구역별로 측정을 하셔갖고 내가 원하는 pH에서 범위가 몇 개가 벗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했더니 6.5 이하가 거의 다 6.5 이하가 대부분이었는데, 다음 주에 봤더니, 그러니까 내가 한 보름 있다 재봤더니 6.5가 넘어간 것들이 서너 개가 나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pH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배지에 우리가 이제 배지를 이제 보통 2,000평 하시면은 4,000개 넣잖아요. 배지가요. 2,000평에 4,000개 들어가는데 배지가 4,000개의 배지의 함수율은 다 다르고요. pH도 다 다르고 이시도 다 달라요. 우리는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범위 안에만. 예를 들어서 함수율을 갖다가 70% 잡으면은 한 65에서 75 사이에 전체 배지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한 70% 내외다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함수율을 갖다가 70% 전체를 맞출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70% 내외가 되는 거고, pH도 우리가 pH는 다르게 이 범위로 잡아야 딱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pH는 평균 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겠더래요. 측정하실 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pH 페이퍼 하나 사드렸잖아요. 되게 좋아하시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pH 페이퍼를 새 거니까
한 6개월 정도는 품질이 보장될 거예요. 대신 pH 페이퍼 드린 거 어디다 보관하셨어요? 절대로 저기 햇빛 보면 안 돼요. 작업장에 놓지 마시고 휴게실, 서랍장에 넣으세요. 이거 직사광선 받으면 그러면 변질되거든요. 근데 왜 이거 쓰냐면은 pH 페이퍼가 한 45,000 정도 해요. 지금 45,000, 48,000 정도 하는데 이걸 갖다 쓰셔야 되는 이유가 100장 가지면은, 그러니까 100장 들어있거든요. 제가 드린 건 되게 고급 종이에요. 머크 거 제일 좋은 거 드렸는데 한 번 조사할 때 5장 정도 조사하셔갖고 그럼 몇 번 조사할 수 있어요? 20번 조사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한 5, 6개월 정도는 부지런히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개가 100장 갖고 1년 더 쓰시더라고요. 그거 갖고 그 100장 갖고 6개월 정도만 쓰신다는 거 가지고 pH를 측정하시고요. 가끔 보면은 공급 사이트 있죠. 공급 사이트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가끔 뭐 매일 할 건 없고 뭐 일주일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배액숙 사이트도 매일 할 건 없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5장씩 체크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pH 센서 쓰시는 분들 계세요? 갖고 계신 분? 그거 교정하세요? 며칠에 한 번 교정하세요? 그렇죠. 잘하시네. 그 다음에 몇 개월에 한 번 교체하세요? 예. 6개월에 한 번 교체죠. 그 얼마예요? 센서 하나 얼마예요? 17만 원이죠. 그러니까 페이퍼 4개 살 돈이죠. 4개 살 돈. 그래서 그 페이퍼 갖다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6.4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 하네요? 5.3에서 6.5 범위에 들어있는 건 보면 되고 5.3, 6.5 되게 넓죠. 색깔로 딱 보시면은 그 범위 안에만 들어있으면 어때요?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pH 센서가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pH 페이퍼로 그냥 대충 그 범위 안에만 들어있으면 된다 이것들이요. 범위 안에만 들어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pH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사고나는 원인 중에서 1번이 습해, 2번이 뭐다? PHP예요. 그 다음 3번은 가끔 그 3월, 4월 달에 뭐가 있냐면 건조 피해. 왜냐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방심하면 갑자기 이게 외지가 말라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가끔 날 수도 있어요. 한 번 말리고 나면 배꼽선가 한 2, 3남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피해 막으려면 뭐 하면 돼요? 이것만 들어보면은 피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센서상으로 그걸 보지 마시고 항상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눈으로 확인하면은 피해 날 일이 없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습해, 1번 습해, 그 다음 2번이 뭐다? pH 높아서 난 피해, 3번이 봄철에 가끔 건조 피해. 이 3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물론 7, 8, 9월 달에 고온 피해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고온 피해 나는 건 그건 그거고, 그건 수경재배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는 토경을 하든 수경을 하든 그건 다 나오는 피해고, 수경예세 피해는 이 3가지가 위험한데 가장 위험한 게 습해, 그 다음에 pH가 높아져 낮아서 피해보다는 높아서 나오는 피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퍼 제가 드린 게 머크 샀고 되게 제일 좋은 거 드렸어요. 이것들이요. 나중에 제가 예산 여력이 되면은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좀 인원수를 늘리려고 원래 한 번 1회에 쭉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교육 과정 하나 갖고 다 해야 되는데 5회씩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번째 교육 중에 한번 페이퍼 한번 더 사달라고 할게요. 페이퍼가 아마 되게 제가 볼 때 수경 예배하는 사람들한테는 페이퍼 머크 거 pH 페이퍼가 되게 좋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저도 어디 뭐죠? 학생들 데리고 어디 방문하잖아요. 그때 제일 갖다 주는 게 페이퍼 드려요. 페이퍼 드리면은 다른 뭐 음료수보다 훨씬 좋아해요. 그거 드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배양에 사용한 비료를 볼게요. 이거 하나만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비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비료는 어떤 비료를 써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비료인지는 예를 들어서 야라 거 쓰면 좋겠죠. 야라는 좋아요. 왜 야라가 좋아요? 야라는 국제적으로 보증된 거죠.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비료는 다 어디서 왔을까요? 국내 생산이니까 어딜까요? 예, 국내에서 비료 안 만들어요. 전부 다 중국서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비료 좀 상장회사인데 거기 상장회사의 그 아들한테 그 사람이 비료 장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비료가 어떻게 중국에 수입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중국에 비료 공장이 있는데 등급이 되게 많대요. 위에 등급부터 아래 등급까지 있는데 돈을 주면은
위에 걸 빼줄 수도 있고 아래 걸 빼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 여러 회사에서 비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 중국산, 야라 거 빼고는 다 중국산이에요. 저는 그래서 비료를 어떤 거 쓰자 물어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한 10년 이상 비료를 판매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대리점이 있으면서 회사가 그래도 매출이 몇백억 되는 회사 거 쓰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품질 관리라는 게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그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비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걔가 자체 품질 검사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수입을 해서 자기들이 샘플 채취해서 자체 품질 검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은 자체 품질 검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비료를 쓰면 좋겠느냐 그러면 저는 일단은 독고다이 1인 영업하는 건 좀 그래요. 1인이라도 조금 신뢰가 되고 오랫동안 한 사람은 상관없는데 갑자기 오래 팔기 시작한 사람들은 조금 기다렸다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은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좀 뭐라고 하죠? 오랫동안 영업했던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비료가 좋다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뭐 어차피 다 중국산이거든요. 근데 중국산이 나쁜 게 아니라 중국산에서도 좋은 비료가 있고 나쁜 비료가 있는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 판매할 때는 위에 등급 빼주고 중간 돼서 시간이 지난 다음 아래 등급 빼주면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래 등급 사용할 때. 포장님 똑같잖아요. 다 포장을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산, 인산 나오잖아요. 질산도 뭐예요? 비료죠. 비료. 그 다음에 요게 다 뭐예요? 질산가리, 질산칼슘, 질산세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이제 다 이런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료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이 쭉 있고 한번 보시고. 그럼 질소 비료를 볼게요. 질소는 이제 아모니아하고 이제 질산태 질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모니아태 질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체의 10%가 넘어가면은 독성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모니아태 질소, 그러니까 질산태 질소는 독성이 없는데 아모니아태 질소는 독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처방할 때는 우리 처방전에서는 아모니아태 질소가 거의 10% 이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10% 이하로 처방을 해요, 이것들이요. 10% 이하로. 그래서 우리가 5% 7%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pH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생리적 알칼리 비료가 있잖아요. pH가 내려가기는 시기에는 우리가 pH 배제가 이제 그 질산탄을 쓰게 되면 pH가 내려가서 안정화되고 아모니아를 쓸 때는 pH가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pH가 안정화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이 토마토 재배할 때 초창기에는 십수염을 쓰시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과일이 달리기 시작해서 이제 파라방 올라갔을 때는 내가 비료값을 좀 아끼시고 싶으면은 사수염을 쓸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십수염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게 편해요. pH 변화가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수염, 십수염을 있고 사수염은 기본적으로 뭐가 없다? 아모니아태가 없다. 그 다음에 십수염은 아모니아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산아모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농협 같은 데는 거래가 안 한다고 하고요. 질산아모늄은 지금 구입은 가능하죠. 하긴 아직도 있기는 하죠. 살 수는 있죠. 근데 이거 질산아모늄은 보관하실 때 밀폐될 때 보관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절대로 환기가 되는 데 보관하셔야 되고 이거는 잘못하면은 이제 이 사고가 질산아모늄 사고가 이 가끔 발생한대요. 국내에서도 가끔. 질산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칼륨 쭉 잘 안 녹는 비료고 인산아모늄이 있고 인산아모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리가 많을 때는 이제 인산아모늄 같은 경우는 처방할 때 pH가 올라갈 때 우리가 인산아모늄 처방을 해요. 인산가리를 빼고 이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산가리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볼게요. 이거 어떤 나오네? 인산. 그다음에 인산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pH 5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쭉 하고 이렇게 볼게요. pH가 여기 보시면 해리곡선인데요. 우리가 일가 이온 같은 경우는 흡수가 잘 되는데 이가는 흡수가 안 되는데요. pH가 7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인산이 우리가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인산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6 정도까지만 볼게요. 6 정도에서는 우리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일가 인산이 많은데 pH가 7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역전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인산의 함량이 증가하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인산 결핍이 나온 이유는 뭐다? 인산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pH가 높아서라는 거죠. 근데 6.5로 가볼게요. 6.5 정도 되면은 여기 6.5예요. 어때요? 식물이 흡수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7.0이 넘어갔을 때부터 우리가 인산의 결핍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5가 넘어가면은 제가 인산 같은 경우는 7이 넘어가야 문제가 생겨가고 그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산 결핍 같은 경우는 주로 pH의 문제인데 또 하나가 있을 수가 있죠. 인산 결핍 오는 경우는 또 언제 와요? 온도가 저온장에 맞을 때 오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오냐면 주로 입구라든가 오소리 쪽에서 인산 결핍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pH의 문제가 아니라 저온의 영향으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경 재배하실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게 양분의 우리가 EC만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EC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액을 30% 뺄 때 공급 EC보다 1.5 높고 내가 배액을 5% 이렇게 뺄 때 근권 EC가 공급 EC보다 3, 4가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분이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핍이 왜 나와요? pH라든가 온도라든가 다른 원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핍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경 재배할 때 그러면은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영양제 뿌리지 마세요. 영양제 뿌릴 동안 뭐 하신다? 난방 좀 더 하시면은 흡수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난방 온도 올리라고 난방을 더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15도 관리하는 사람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13도 이하로 내려오잖아요. 13도 하던 거를 14도, 15도 올리면은 양분 흡수가 잘 돼요. 우리가 뭐 위패다 뭐 뿌려서 양분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근권의 이시만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하면은 양분은 이미 배지 안에 잔뜩 들어있다. 왜 흡수 못했다? 첫 번째 pH, 그 다음에 온도의 문제. 또 하나가 있어요. 스페를, 그러니까 근권의 함수율이 광량에 비해서 너무 높다. 흡수가 될까 안 될까요? 흡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코이어 배지의 함수율을 우리가 60% 보거든요. 근데 70% 넘어가 버리면은 흡수가 오히려 안 된다. 이거들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율하고 EC를 잘 추적하면은 양분의 결핍이 올 일은, 그러니까 양분 때문에 오지는 잘 않는다. 뭐 때문에 온다? 다른 환경적 요인의 결핍이 온다. 이거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제일 문제보다 습해, pH 문제, 이것만 잘 조심하시면은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pH 페이퍼는 제가 드린 거는 전부 다 6개월 이내에 전부 다 포진하셔야 돼요. 전부 다 6개월 안에. 그러면은 pH 문제라서 문제가 될 일은 없어요. pH는 어떻게 움직인다? 서서히 움직여요. 막 움직이지 않아요. 서서히 움직여요. 떨어지는 것도 천천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올라가요. 특히 코이어 배지는 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료의 특성을 보면은 제 인산가리가 있고 인산 암모늄이 있어요. 그럼 pH가 올라간다. 그럼 뭐 써요? 인산 암모늄을 쓰죠. pH가 내려간다. 그럼 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pH를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인산가리 써야 돼요? 인산 암모늄을 써야 돼요? 인산가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H 변화에 따라서 인산 암모늄을 쓰고 인산가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을 볼게요. 철은 이제 일단 지하수에 철이 많아요. 그럼 철비료를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요? 써야 돼요. 왜 철이 많아도 써야 될까요? 지하수에는요, 땅속에는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철이 우리가 철이 나오잖아요. 철이 나와요. 그럼 철이 이온 상태 나오잖아요. 뭐랑 만나요? 산소랑 만나면 뭐가 돼요? 전부 다 산화가 됩니다. 식물이 사용할 수 없는 철이다. 여기서. 그러면은 킬레이트, EDTA 같은 경우는 킬레이트라고 하잖아요. 킬레이트를 얘기하는데 킬레이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하수에 있는 철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킬레이트는요. 식물이 흡수를 잘하게 해주는 걸까요? 식물의 흡수와 관계없을까요? 킬레이트라는 건요, 식물의 흡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 킬레이트가 됐다고 흡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킬레이트가 깨져야 흡수가 돼요. 무슨 얘기냐? 철을 킬레이트 EDTA가 유기물이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지겠죠. 요때 흡수를 해요. 근데 만약에 pH가 높잖아요. pH가 6.5,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철을 EDTA를 줬는데 pH가 6.5, 7.0이 되면은 이 붙었던 게 바로 깨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흡수하기 전에 산화가 돼버리겠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철이 EDTA처럼 어떻게 서서히 깨지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EDTA 자체를 흡수할 수는 없어요. EDTA, 그러니까 킬레이트 철은 킬레이트 구조가 깨질 때 철을 흡수하게 돼 있다. 이것들은 이온화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킬레이트 구조화가 되면은 흡수가 잘 된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킬레이트 구조는 식물이 흡수할 수 없다. 그러면 킬레이트 왜 만들었느냐? 이 이온이 산소와 만나서 바로 산화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킬레이트 구조를 만든 것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EDTA 철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돼요? 7에서 11 사이에 10% 불호가 된다. 근데 이거 주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햇빛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EDTA 구조가 더 빨리 깨져요. 그러니까 산성, 내가 알칼리인데 6.5가 넘어갔는데 햇빛을 보면은 더 빨리 깨진다.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깨져요. 그러면 우리가 양액통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농축액 탱크는 그늘진 곳에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색이 좋아요? 검정색이 좋아요? 양액통은 검정 탱크로. 왜? 검정 탱크가 햇빛이 덜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양액 탱크는 파란색 그 PE 탱크보다는 검정색 좋아요. 왜? 햇빛을 차단시켜주니까. 그래서 이 철의 구조를 깨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햇빛의 원인이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고 온도가 높으면은 잘 깨져요. 그러니까 양액 탱크, 그러니까 농축액 탱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뚜껑이 덮여 있어야 되고 그늘진 곳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 탱크는 파란색보다 검정색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다음 아마 조금 뭐라고 하죠? 저기 그 설치할 그런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DTP하고 EDTA 철이 있는데요.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7.0까지 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어떤 건 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때요?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철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킬레이트는 저희가 사탕 얘기를 하는데, 킬레이트라는 거는 그 알사탕을 갖다가 이 하나씩 싼 거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알사탕을 갖다가 봉지를 안 싸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은 녹아서 뭉쳐지죠.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킬레이트는 뭐예요? 사탕 봉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사탕 봉지를 왜 먹을 수 없어요? 못 먹죠. 까서 먹어야 되죠. 그래서 킬레이트 구조를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pH 문제고요. 근데 EDTA, DDPA 철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걸 갖다가 우리가 액상철로 얘기를 하고 있고 고가다. 얘보다 얼마가 비싸다? 2배가 비싼데 또 하나 있죠. 함량은 어때요? 반밖에 들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4가 되죠. 4배가 비싸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항상 액상철은 갖고 있다가 pH가 이제 6.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떡한다? 바로 액상철을 추가로 넣어주면 돼요. 거기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비료가 늘어나는 얘기예요. 그 비료, 일단 그 비료에다가 공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래서 액상철 갖다가 아마 그 비료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아세요. 액상철 달라고 하면 이거 주실 거예요. 하나는 갖고 예비를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비료의 선택 시 고려사항은 우리가 비료 성분, 용해도, 순도, 비료,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비료를 넣을 때 싼 거부터 넣어요? 비싼 거부터 넣어요? 조절할 때? 비싼 거부터 하죠. 우리 볼게요. 우리 미량원소 같은 건 이제 구별할 때 상관없는데요. 용해도 좀 넣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소금 문제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나라 비료 파는 것들 질이 좋아요. 거의 다. 이 거들은. 배양액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종류를 보게 되면은
시간 저 볼게요. 지금 야마자키의 일본 원시, 화랑 원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야마자키 같은 경우가 보면은 그 PBG에 비해서 어때요? 반이죠, 양이. 근데 왜 반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야마자키액은 이 씨를 100배로 시작했을 때 1.5를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이거 화라넥이나 벨기액 같은 경우 뭐다? 3.0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야마자키액을 쓰면 비료량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씨를 3으로 맞추면은 비료량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원래 모태가 이 PBG액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전체 비료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야마자키액을 2배로 곱해 볼게요. 거의 비슷하죠. 이거 2배 곱하면 P도 2배 곱하면 가리도 2배 곱하면 칼슘도 2배 곱하면은 PBG액과 거의 동일한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한국 원시액도 뭐 써도 상관없고요. 벨기액도 상관없고 야마자키액도 이 씨만 맞춰준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야마자키액을 문제가 뭐냐면은 요대로 타면은 이 씨 3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솔밸브가 보면 배출에 뜨잖아. 이거 뜨는데 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야마자키액을 쓴다고 하면은 야마자키에 쓰는 처방전의 2배를 쓰게 되면은 거의 PBG액과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근데 PBG액을 기본으로 하는 이유가 그냥 왜 PBG액을 쓰니 그러면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별